자, 혹시 지금 3월이 다 끝나가고 있는데 월 평균 소득에서 얼마를 저축하고 얼마를 쓸 것인지, 얼마를 투자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지 않다면 지금이라도 당장 이 계획을 먼저 세워야 된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돈을 지키는 머니 트레이닝 머니 트레이너 김경필입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의 고민 사연을 가지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고민 사연자는요, 나이 39세 88년생이라고 하시네요. 부산의 공공기관에 종사하는 여성 직장인입니다. 연봉은 6,658만 원, 그러니까 실수령 금액을 적어주셨는데 5,700이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에는 성과급과 보너스가 포함되어 있다. 자,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 있었죠. 월급만 월급이 아닙니다. 보너스까지 합쳐서 12분의 1로 한 것이 굉장히 훨씬 더 중요하다. 이분 같은 경우는 보너스를 포함해서 5,700인데 12개월로 나누면 475만 원입니다. 미혼이고요. 임대 아파트에 거주 중이다 이렇게 되어 있으시고, 고정 지출 81만 원, 저축은 130만 원 정도 하신다고 그랬고, 변동 지출은 17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아쉬운 부분은 변동 지출이라고 하더라도 고정 지출은 통신비, 관리비, 보험료, 임대료 이런 것들이 딱 정해져 있는데, 변동 지출은 그냥 170 이렇게 써주셨는데, 아마 외식에 얼마, 문화 레저에 얼마, 쇼핑에 얼마 이렇게 조금 구분해서 써보면 어떨까.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그림 늘 말씀드리죠. 직장인이라면 나이에 따라서 또 경제활동 기간에 따라서 요구되는 저축률이 있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조금 모자라는 부분은 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자, 보험료가 29만 원으로 돼 있는데요, 제가 늘 말씀드리면 보험료는 3에서 5%가 적당하다.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미혼이고 1인 가구이기 때문에 본인이 보험에 대해서 조금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종신보험, 암보험, 실비보험, 상해보험 해갖고 4건을 가입하고 있고 보험료가 29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6% 정도 되죠? 3에서 5%보다는 조금 높지만 아주 과도하다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지출이 총 얼마인가 봤더니 고정지출과 변동지출 합쳐서 월 251만 원입니다. 그리고 저축이 130만 원. 아주 좋죠. 자, 그런데 늘 궁금한 게 475만 원 실제 받는 월 평균 소득에서 251만 원 쓰고 130 저축한다. 그럼 94만 원은 어디 가는 걸까요? 자,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고민 사연 보내주실 때 많은 분들이 버는 돈, 쓰는 돈, 저축하는 돈, 그리고 나서 남는 돈이 있단 말이에요. 그 남는 돈이 통장에 쌓이는 건 아닐 텐데, 자, 그렇다면 이 돈은 바로 계절 지출이 되겠습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여행을 가거나 명절을 세거나 기념일이나 이벤트를 하거나 이렇게 특정 계절에만 나가는 돈이 있을 텐데, 그 돈이 사실은 쌓이고 쌓여서 이 94만 원으로 흘러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저축률이 현재 27.3%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산 내용은 예금도 있고요, 증권 계좌에 들어가 있는 돈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본인께서 자산을 이렇게 정리해 주셨는데, 묶인 자산 6,185만 원, 보증금 포함해서, 현금성 자산, 유동성이 있는 자산 1억 2,780만 원 이렇게 써주셔서 합계 금액을 제가 내보니까 약 1억 9천 정도입니다. 저는 이제 이게 딱 보이는 게, 물론 이분의 상황이나 조건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경제활동을 13년, 14년 이상을 했는데 지금 순자산이 1억 9천이다. 1년에 1,300만 원밖에는 못 모았다. 중간에 그 긴 기간 동안에 이자도 있었고 수익도 있었다고 감안한다면 어찌 보면 한 달에 100만 원도 채 모으지 못했다라는 거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제가 뿅망치를 치진 않겠지만 좀 아쉽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다라는 거죠. 자, 근데 이분이 부산에서 공기업을 다닌다라고 하면 굉장히 좀 안정적인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이분이 참 대단한 것이 로드맵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이게 저는 굉장히 칭찬드리고 싶거든요. 진짜 이 부분은 나이스 필입니다. 야, 이게 왜 칭찬드려야 되냐? 자, 혹시 지금 3월이 다 끝나가고 있는데 월 평균 소득에서 얼마를 저축하고 얼마를 쓸 것인지, 얼마를 투자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지 않다면 지금이라도 당장 이 계획을 먼저 세워야 된다.
자, 이 엑셀 파일, 제가 뭐 숫자를 자세하게 보여드리지는 않겠지만 이 로드맵이라는 말이 참 너무 마음에 들어요. 물론 뭐 투자 성과에 따라서 순자산은 달라질 수 있지만 그래도 이런 로드맵이 있다는 것이 저는 굉장히 좋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고민 내용 들어갑니다. 41세에 아파트를 구매하려고 합니다. 눈여겨보고 있는 아파트들이 있는데요. 대체적으로 20평 내외는 6억에서 7억 정도 합니다. 자, 근데 구매하는 것이 맞을까요? 밀락동의 더샵 센텀 폴의 아파트. 요즘은 아파트 이름이 너무 어려워. 레이 카운티, 동래 레미안 아이파크, 양정 SK 뷰 더 샵. 일단 이걸 뭐 다 예를 들 수는 없고 가장 맨 앞에다가 올려주신 게 가장 마음이 가는 아파트가 아닐까 생각을 해서 밀락동의 부산 더샵 센텀 폴의 아파트를 봤습니다. 59제곱미터, 60제곱미터가 바로 이제 26평형인데 그거보다 작은 26평형 아파트를 보니까 가격이 7억 4천입니다. 와. 밀락동이면은 우리가 비싸다고 하는 해운대구나 수영구 바로 옆이더라고요. 바다도 가깝고 지하철도 뭐 앞에 지나다니고 굉장히 좀 좋은 지역인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느낌이 좀 왔거든요. 왔어요. 자, 일단 우리가 집을 바라볼 때 생각해야 되는 것 중에 먼저 봐야 되는 것은 이 집의 가치를 봐야 되는데 하나는 투자 가치, 또 하나는 사용 가치. 자, 여러분, 사용 가치라는 건 뭐죠? 내가 전세를 살든 월세를 살든 내가 누릴 수 있는 가치가 사용 가치입니다. 이 사용 가치는 바로 전세가에서 나타나죠. 자, 그런데 투자 가치라는 건 뭐냐? 매매가에서 전세가를 뺀 갭을 우리가 투자 가치라고 얘기하는데 이 투자 가치는 집주인한테는 도움이 되지만 전세 사는 사람한테는 관심이 없는 부분이죠. 이 아파트가 투자 가치가 있든 말든 뭔 상관이야, 나랑. 자, 그래서 투자 가치와 사용 가치 중에 투자 가치가 얼마나 크고 사용 가치가 얼마나 크고 이거를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전세가율입니다. 자, 그럼 이 집의 전세가율을 한번 살펴볼까요? 전세 가격을 보니까 3억 3천입니다. 3억 3천이 전세라는 거는 3억 3천이 사용가치라는 얘기죠. 근데 집값은 7억 4천이니까 3억 3천 나누기 7억 4천 하면 44.5%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전세가율은 집값 전체 금액에서 44.5%가 전세가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뭘 느끼셨습니까? 왜 이렇게 낮지? 이런 생각이 드시죠? 제가 부산의 평균 전세가율을 조사해 보니까 67%예요. 이 집은 독특하게도 44.5다. 이것은 전세가 대비 집값이 높은 거다. 25평짜리 아파트가 전세가가 3억 3천이라고 한다면 서울에 한 10개구 정도도 이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서울의 중간 정도보다는 좀 낮지만 비싼 전세가다. 한마디로 이 아파트는 전세가에 비해서 집값이 높다, 갭이 크다라는 이야기고 투자 가치가 높은 집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결론을 말씀드리면요, 지금 하고 있는 저축 속도로 2억 3,900입니다. 집값이 7억 4천이 더 안 오른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5억의 대출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가 되죠. 제가 보기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은 무리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의 주담대 이자율은 5에서 6% 정도 됩니다. 한번 따져보니까 5%만 하더라도 5억 대출이면 1년에 이자를 2,500만 원 정도 내야 되고요. 이거는 이자만 한 달에 210만 원이 나가게 됩니다. 부산 지역은 서울처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대출도 서울보다는 용이하고요. 갭 투자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내가 이걸 실거주로 해서 들어가서 산다라고 보기에는 상당히 약점이 많다. 아직까지는 우리가 시드머니가 2년 후라고 하더라도 2억 4천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 집을 그냥 단순히 내가 집을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 이런 집에 살고 싶다 라고 하더라도 약간은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3억 3천이라고 하는 거주 비용을 우리가 보통 전세가를 월세 전환을 얼마나 하느냐, 그럼 월세 전환율이라는 게 있긴 하지만 사실은 시장에서는 보통 1억당 45만 원 정도로 보죠. 그러면 3억 3천이라고 하는 전세금은 1억당 45만 원을 곱하면 얼마가 되느냐 하면 149만 원 정도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이 집을 안 사고 반전세를 살든 전세를 살든 살겠다라고 해도 3.3 곱하기 45만 원 하면 월세로 말하면 환산한 금액이 149만 원이기 때문에 지금 이분의 소득 475만 원에 무려 31.3%, 너무 과도하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부산 지역의 아파트 비율을 한번 조사해 봤습니다. 2023년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23년 3년 전 자료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데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공급 자체가 그렇게 빵 찍어내듯이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서울은 59%, 좀 낮은 편입니다. 대체적으로 수도권 같은 경우는 69%입니다. 대전이 75%, 와, 대구 75%, 광주는 미쳤네. 아파트 비율이 81%입니다. 그런데 부산은 68%. 물론 광주
서울보다는 조금 낮지만 아파트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부산의 이제 그 공급량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제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주거는 투기가 아니라 말 그대로 주거용이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정책금융으로 이 아파트를 산다라고 하면은 금리를 3, 4%로 낮출 수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분은 지금 소득이 실수령액 기준으로 475만 원이라면 정책금융의 대상자가 되긴 조금 어렵습니다. 급여가 높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시드를 높이는데 노력을 좀 하면 좋겠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저축률이 30%가 좀 안 되는데 적정 저축률 기준으로 봤을 때 88년생으로 경제활동이 10년에서 15년 차 사이다 그러면 제가 최소 30% 정도는 저축이 돼야 된다고 했으니까 목표가 생겼으니까 조금 저축을 좀 높이고 계절 지출을 줄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 밀락 부산 더샵 센텀 4의 아파트의 기대감이 앞으로 얼마나 올라갈 것인지를 한번 추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억 3천만 원의 전세금을 우리가 월세로 환산한다 그러면 1,65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럼 1,650만 원 나누기 7억 4천을 하면은 2.22%라는 명목 수익률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아파트를 어떤 사람이 사서 월세를 최고치로 받아냈을 때 1,650만 원이란 말이에요. 그 수익률이 2.22%밖에 안 돼요. 근데 이 아파트를 왜 7억 4천에 샀죠? 이 아파트 앞으로 올라갈 거라는 기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보통 시장의 요구 수익률이라는 것은 주택에 대해서 예금보다는 두세 배 정도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아파트는 보유세도 내야 되죠. 거래 비용도 있죠. 관리 비용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예금 금리 지금 2%로 보더라도 최소한 5, 6%는 돼야 된다. 그러니까 6% 정도 안 올라가면 이 집은 손해예요. 그러면 6% 올라가야 되는 집인데 지금 명목 수익률 2.22%인데도 샀잖아요. 3.78%만큼 앞으로 집값이 올라갈 거라는 상승 기대감이 이 집안에 녹아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3.8% 올라갈 아파트를 5, 6% 이자를 내면서 사는 게 지금 맞냐? 안 맞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이 사연자님이 만들어 놓으셨던 로드맵대로 계획을 세우면서 조금 더 시드를 키워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 시드의 속도가 잘 안 난다면 지금 하고 있는 투자에 대한 다시 점검, 그리고 가장 먼저는 원금에 대한 증가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은 부산에 계시는 사연자님의 사연을 통해서 아파트가 갖고 있는 전세가율이 나타내는 의미가 뭔지, 시장에서 요구하는 최소 요구 수익률인 예금금리 3배에 비해서 명목 수익률과의 차이가 시장이 이 아파트에 기대하는 미래의 기대 상승감이다라는 점을 배웠습니다. 자, 이걸 바탕으로 앞으로도 시드를 더 키우시는데 노력을 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